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 이날에도 잘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장기 국채 금리가 안 내려오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국가의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도 있겠지만 세 번째는 영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에 대한 우려, 이것도 같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의 이제 이슈가 딱 터진 다음에 미국 국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시장금리가 쉽게 안 내려오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한테 검찰 조사를 받게 한 거, 이게 과연 좋은 순간이라고 보면은 저는 그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좀 급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트럼프가 급한 이유가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중간선거가 올해 11월인데 중간선거 때 보면은 성장하고 물가라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근데 참고로 바이든 행정부도 23년도, 24년도 미국 경제 성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해결하지 못해서 쫓겨났죠. 그럼 트럼프는 이 물가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 신한은행의 오건영 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라고요. 신한은행하고 증권하고 같이 이제 자산관리 브랜드, 이제 신한 프리미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 신한 프리미어 브랜드에 저희가 이제 전문가 조직이 있습니다. 은행하고 증권의 한 100명 정도 전문가가 실제 맞춤형 자산 관리를 지원해 드리는 그 서비스가 있거든요. 패스파인더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에서 단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한번 잠깐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물론 분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예정돼 있는 건 있죠. 예측하진 않지만. 그래서 예정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1분기에는 트럼프 대법원 관세, 그 상호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일단 1분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만약 이 대법원 판결에서 트럼프 상호 관세가 위법이다, 위헌이다 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로 지금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있는 건데 이게 다 되감겨 돌아가는 거잖아요.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의 핵심이 감세라는 게 있고 관세라는 걸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일단 대법원에서 관세가 위헌이라고 하면은 관세라는 정책 하나를 흔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작년에 관세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2천에서 3천억 달러 정도 달러를 벌어들였거든요. 세수가 있어요. 그걸 다시 되감아서 내줘야 되는 거고 향후에도 그 관세 세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감세를 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감세를 한다는 얘기는 재정을 조금 줄여가지고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감세를 통해서 돈을 주더라도 관세를 통해서 얻어낸 세금으로 이걸 메워줬었는데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지 국가 부채에 대한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1분기에는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해서,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관세하고 감세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축 두 개, 이거를 동시에 걷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이어서 부연을 해드리면, 이게 만약에 상호 관세가 위헌이라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언가 보완책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도 4월 달에 상호 관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실제 우리나라가 관세율 협의 최종이 끝난 게 11월에 끝났어요. 7개월이 걸렸죠. 그럼 플랜 B가 나와서 또 거기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되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꽤 오래 지속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1분기에 제일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관세에 대한 판결, 요걸 하나 보시자. 요게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거는 2분기죠. 2분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슈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요건 좀 잘 이게 인식을 안 하고 계시는데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4월 달에 있는데 트럼프가 중국을 아마 방문하게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작년 IPEC 정상회담 당시에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그게 있은 다음에 딱 일주일 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년 유예를 해요. 그래서 1년간 휴전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걸 전후해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5월 달 중순에 파월 의장의 교체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럼 연준 의장이 교체돼서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서게 될 텐데, 이건 하나의 징크스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도 보면은 연준 의장 교체가 되잖아요. 그럼 시장이 한 번씩 출렁였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린스펀이라는 분이 87년도에 연준 의장 들어온 다음에 딱 이틀 만에 블랙 먼데이가 왔거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버냉키 의장이 취임을 한 다음에 한 달 만에 버냉키 쇼크라는 게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취임한 게 2018년도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번 홍역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뭐 이게 징크스라고 말씀드려서 예정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이 새로운 연준 의장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시험을 한다라는 얘기도 될 수도 있고요. 시장이 새로운 연준 의장의 스탠스를 알아가는 데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걸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징크스가 반복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연준 의장은 어쨌든 파월 의장보다는 조금 더 친트럼프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왔을 때 시장이 어떤 기대를 할 것인가? 아마 금리를 많이 낮추고 돈을 많이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게 커질 것 같아요. 그럼 시장은 이제 그런 기대를 안고 3분기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3분기에는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느냐? 3분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종료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연준에서는 연내 한 번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연내 2차례 인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내 2차례는요 6월달, 9월달을 현재는 보고 있어요. CME의 이제 그 선물지수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6월달, 9월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은 2차례 인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준의 기준금리 하단이 3%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현재 3.5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가 끝난다. 2024년 9월부터 시작됐던 금리 인하가 사실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금리 인하가 종료가 되잖아요. 앞서 무슨 말씀드렸냐면 올해 5월 달에 파월 의장 대신에 새로운 의장이 취임을 하면서 금리 인하가 많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머금고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 7월에서 9월 사이에 만약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난다. 그러면 많이 낮출 줄 알았는데 끝나게 되면 어떨까요? 이 둘 사이에 괴리가 있지 않을까요? 기대했던 거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은 시장에는요, 특히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분기에 우리가 연준의 금리 인하 그 사이클 종료, 요걸 한번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4분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11월 3일 날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중간선거 소화하려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1월달 벽두부터 굉장히 많이 좀 여기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가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게 상하이에서 열릴 것 같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또 이제 중국을 방문하게 될 텐데, 이때 어떤 얘기가 또 나오는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생각보다 중국 관련 이벤트가 좀 크죠. G2로 자리매김한 게 중국인데, 중국이 이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들의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이게 아마 올해에는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힘을 얻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원을 민주당한테 뺏기면서 레임덕의 우려를 높일 것인가, 이게 11월 달 4분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걸 정리를 해드렸고, 연간으로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른 해보다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연초부터 미국하고 베네수엘라하고 분쟁이 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소요 사태가 있죠. 이란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란하고 이스라엘 내지는 이란하고 미국 간의 갈등 관계가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끝날 듯 하면서 또 폭격이 일어나고 또 지금도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론 심각한 단계까지 들어선 건 아니지만 중국이 대만 해협을 포위했다는 뉴스를 심상치 않게 보시죠. 이게 이제 뭐냐면 대만하고 중국 간에도 갈등 관계가 조금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갈등 관계가 미중 정상회담에도 아마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돌출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파월 의장이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조롱을 당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멍청한 사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8년간 연준 의장 하면서 이렇게 압박받으면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다르게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요번에는 한 2분짜리 동영상인가요? 그걸로 되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나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연준에 대한 독립성의 훼손이라는 프레임으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프레임이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는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도 무섭겠지만, 또 하나는 연준이 일종의 부패한 조직이라고 몰고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 중에 하나죠. 뭐냐면 연준은 돈을 찍는 기관입니다. 통화 정책을 주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관이 만약 부패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까요? 그러면 파월이 2분짜리 동영상을 찍은 이유는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부패한 조직이라고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연준의 독립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장기국채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도 잘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장기국채금리가 안 내려오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국가의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도 있겠지만 세 번째는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에 대한 우려, 이것도 같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의 이제 이슈가 딱 터진 다음에 미국 국채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시장금리가 쉽게 안 내려오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한테 검찰 조사를 받게 한 거 이게 과연 좋은 순간이라고 보면은 저는 그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제정책 쪽으로 많이 이제 올인하고 있는 사람이 베센트라고 재무장관이 있거든요. 이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렇게 하는 거는 일을 망쳐놓은 거다라고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난을 하고 나서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내부에서도 좀 분열의 기조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성의 훼손이라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요걸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요거를 뭐하고 좀 맞물려서 보고 있냐면 트럼프가 좀 급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트럼프가 급한 이유가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중간선거가 올해 11월인데 앞서도 제가 중간선거가 되게 중요할 거고 이미 연초부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중간선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조란 맘단이라고 뉴욕시장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전후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제 인디애나라든지 저기 마이애미 같은 데서도 공화당 텃밭에서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건 의미하는 게 뭐냐?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책에서 변화를 좀 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포더빌리티입니다. 이게 이제 불평등이라는 거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이게 이런 거죠. 무언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인데 그 능력은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내 소득이 늘었는가. 두 번째는 물가가 올랐는가. 이 두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소득이 조금 올랐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어포더빌리티가 약해지게 되겠죠.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이 어포더빌리티는 3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포더빌리티 첫 번째 카테고리는 렌트비입니다. 주거비죠. 그래서 월세를 내는 건데 지금 월세가 엄청 올라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어포더빌리티 핵심이 되고 있는 거죠. 야,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두 번째는 생필품의 가격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생필품 특히 가격 많이 높다는 건 아마 익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자 부담이죠. 가계 이자 부담도 고금리가 상기가 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보시잖아요. 이런 거 좀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관세를 갖다가 면제해주는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중남미 4개국에서 수입을 하는 커피라든지 코코아라든지 바나나에 대한 수입 관세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탈리아산 파스타 이런 것도 이제 생필품들 식료품 같은 거 관세 좀 낮춰줬고요. 거의 제로로 만들었고 가구에 대한 관세도 낮췄고 중국산 반도체 수입을 할 때 이것도 관세율을 갖다 1년 유예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관세를 유예시킨다는 얘기는 관세를 철회하거나 이거는 생필품의 물가 가격이 올라오는 거를 좀 제어하고자 하는 그 의도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생필품에 대한 어포더빌리티를 요거로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베네수엘라 사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한 게 트럼프 행정부의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 마약에 대한 문제 이 얘기보다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게 빠르게 베네수엘라산 에너지들 중에서 수출이 안 되면서 묶여 있는 거 있죠. 5천만 배럴 정도 되는데 이거 미국에서 시가로 쏟아내겠다는 얘기를 하죠. 유가가 내려가서 에너지 가격이 안정이 돼야 미국 생필품 가격에 대한 리스크 있죠. 이 어포더빌리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관련된 전쟁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관세에 대한 간헐적인 인하 이런 것들은 어포더빌리티의 생필품 파트에 연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렌트비 잠깐 보시면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업들이 단독주택 사는 걸 막아버리겠다고 했어요. 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우리는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하면 1대1로 개인 대 개인으로 하죠. 미국은 기업이 이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점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택을 갖다가 임대를 해줄 때 임대 계약을 보통 이 렌트 계약 같은 경우는 기업들하고 하게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기업들이 그러면 렌트비에 대한 독점을 가져가는 문제도 있고 그럼 렌트비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주거에 대한 수요가 기업 사이드에서 존재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파고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주택을 사기가 기업들이 이미 사버려서 그 수요가 단단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렌트로 몰려가게 되겠죠. 근데 렌트비가 높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단독주택 구입하는 거를 갖다가 억제하는 그 규제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렌트비하고 맞물려 있겠죠. 두 번째는 MBS라고 해서 모기지 증권을 갖다가 2천억 달러어치를 사들여가지고 MBS 금리를 낮춰버리겠대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 MBS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주택 구입자들이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럼 주택을 갖다가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렌트비의 부담에서 해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집이니까. 그래서 이 모기지 금리를 낮추는 걸 갖다가 유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강하죠. 그래서 주거비에 대한 어포더빌리티 해결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포커스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이자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데 그게 파워를 흔드는 게 있는 거죠.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에 대해서 10% 금리 상한을 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 부담을 줄여가지고 어포더빌리티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길게 설명해 드렸죠. 결국은 이 어포더빌리티에 트럼프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어포더빌리티 포커스를 두는 이유 중간선거에서 이게 중요하니까요. 중간선거 때 보면은 성장하고 물가라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근데 참고로 바이든 행정부도 23년도, 24년도 미국 경제 성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해결하지 못해서 쫓겨났죠. 그럼 트럼프는 이 물가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걱정이 될 거고 아마 어포더빌리티는 올해 11월의 중간선거까지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겁니다. 11월 아직 멀잖아요. 아직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이렇게 피치를 땡기는 걸 보면 점점 11월에 다가올수록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어포더빌리티에 조금 더 기울어지지 않을까요? 강도도 세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읽어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방금 전에도 트럼프 얘기 한참 했지만 트럼프 이슈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작년의 환율만 한번 보면은 작년의 환율이 1월 달에 1480원에 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했냐면 미국 예외주의란 말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국만 예외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자본을 빨아들였거든요. 그러면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달러를 사서 미국의 자산을 사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달러를 사는 과정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환율이 1480원이었고 미국 예외주의란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 6월달, 7월달에 원달러 환율이 1347원까지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환율이 많이 빠졌냐? 이때 무슨 얘기가 나냐면 그 플라자 합의 2.0이라고 해서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달러 약세를 가져갈 거라서 1200원 들어가는 거 문제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달러 약세에 대한 정책을 갖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많이 폈고 관세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미국 예외주의가 셀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탈달러 이런 얘기까지 만들었거든요. 그게 작년도 6월, 7월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다시 환율이 1470원, 80원 되돌아와 있죠. 이걸 보면은 외환시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환율이 거의 V자로 흔들렸잖아요. 1480, 1347, 1480이니까 V자로 움직여온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럼 시장에서 이걸 갖다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이라는 게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트럼프의 정책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각국이 지금 각자 도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잠깐 보시죠.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유럽은 금리 인하에서 멈춰섰어요. 그러면 잠깐 볼게요. 미국은 금리 인하, 일본은 금리 인상, 나머지는 금리 동결. 옛날에는 미국이 움직이잖아요. 미국의 움직임을 다른 국가들이 다 따라가는 모습이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움직이더라도 다른 국가가 각자 도생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한쪽이 금리를 인하할 때 다 같이 인하하는 게 아니라 막 서로 막 다르게 움직이게 되면 채권시장 금리의 변동성이 어떨까요?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양국 간의 금리 차가 환율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각국의 다 금리 차가 다르게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율이 되게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린 건 두 개죠. 트럼프의 정책이 만들어내는 변화무쌍함, 그리고 각자 도생의 통화 정책이 만들어내는 금리의 높은 변동성, 그걸 대분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뭘 만드냐? 환율과 금리의 높은 변동성을 만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단기로 봤었을 때는 원화가 약할 거라는 그 기대감이 환율의 상방 쏠림을 좀 강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돈을 모아서 5년 후에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5년 후에는 집이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아요. 집값이. 그럼 5년 후에 사야 될까요? 지금 사야 될까요? 지금 빚내서 사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5년 후의 수요가 지금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저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에브리바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전부 빚내서 지금 사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야 될 집값이 이렇게 뛰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심리나 수급 때문에 펀더멘탈보다는 더 집값이 많이 뛴 거잖아요. 왜? 미래의 수요를 땡겨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만드는지는 좀 보셔야 되는데 환율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단기적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의 수요를 지금으로 땡겨오게 되잖아요. 달러를 쟁여놓으려는 수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을 높이는 데는 쏠림의 현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구조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가지고 20년 이상 대중무역 흑자를 통해서 성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중무역 흑자가 적자로 바뀌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투자, 이게 비단 가계 서학개미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학개미도 해외 투자를 하지만 기업들도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정부도 2천억 달러만큼 지금 해외 투자를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죠. 이런 것들이 뭉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경제 주체들이 전체적으로 해외 투자를 늘린다는 겁니다. 그럼 무역 흑자로 들어오는 달러는 줄었는데 해외로 나가는 투자하는 달러가 많아지게 되죠. 이건 환율을 어떻게 되죠?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구조적으로 환율이 한 레벨 올라와 있다. 환율의 뉴노멀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